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역하고 있는 한봉근입니다. 2005년에 기념사업회가 설립된 뒤에 2012년 학술회의가 매년 이루어지고, 이 학술회의는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그동안의 학술회의의 진가를 아주 충분히 발휘가 되었습니다. 장 교수님,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쭉 그동안 연구해 보신 게 충상 서거의 백지화의 운동을 하고 그에 대응하는 데 결정적인 사료들이 제공이 되고 하면서 국민 여론이 70%가량이 이제 서거가 왜 부당한지, 역사적으로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설득이 되고 그거에 대해 이해가 되어서 70%가 우리 지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연장선에서 학술회의를 하게 될 거고요. 학술회의는 홍범도 아카데미에서 이제 원장하고 계시는 담정희 교수님 기획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논문과 함께 2부의 마지막 부분에 충상 서거 논란에 대한 세션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료 그냥 아카이브 수준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국민을 갖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주시죠. 국기를 정확하게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에 대한 공명을 하겠습니다. 순국선열에 대하여 공명. 바로 애국가는 1절만 제청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시작한 중에 우리 이사회 시위하고 정부의 위원이신 양정숙 의원이 오셨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좀 소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홍문양 보수 80주기 창사를 기념 전석 103주년지 학술회의에 제1부 진행사를 맡은 장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참석하기, 회의 진행되기 앞서서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이 와 계시는데요. 아까 양 의원님 인사드리셨고, 그리고 맨 왼쪽에 도윤경 우리 이사님 오셨는데 잠깐 인사. 그리고 양 의원님 옆에 계시는 분 잠깐 인사. 제가 성을 몰라서 한번 인사를 하시죠. 경영신문사 후마니타스 연구소에 있는 최희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으시는 분 잠깐 인사 좀 하시죠. 예. 변성욱 선생은 저희 후원 회원이잖아요. 민간인이죠. 예. 민간인으로서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찾아왔다. 10월인가 11월 달에 저희 사무실 찾아오셔서 후원 회원을 가입해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광영이라고 하고요. 기념사업회 이사이면서 대전모임 대표 맡고 있습니다. 마치 외국에 일이 있어서 이것이 메인이고 다음 일정이 부속입니다. 예. 9월달에 한 14일 정도 단식을 했었고요. 그때 흉상철거 관련해서 8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대전에서 이루어졌던 흉상철거 투쟁을 우리 대전 모임 회원들이 같이 조직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좀 했습니다. 덕에 사실 이 정부가 국민연금 5분에 대한 흉상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응원추춤하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학술대회 축하드리고 왕봉률 교수님 항상 해마다 이런 대회 하시는 덕분에 지난번 흉상철거 이전 논란에서 아주 훌륭한 이론적 근거들이 그 안에서 다 나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잠깐 이완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홍문기념사업회 위원으로 홍문도 아카데미 전문위원 예, 그런데 활동 죄송스럽지만 제가 아직 한 게 없어서 그냥 다만 이렇게 참석이라도 해서 내가 이제 선생님들도 있고 얘기 좀 듣고 할 목적으로 반갑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 자기 소개하고 소개합니다. 서서 하십시오. 그냥 선생님. 네, 저는 지금 홍문기념사업회 이사하고 정훈 교수님. 네. 정욱이 저는 편집위원으로다가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학원서 이거 사시죠 뭐. 저 사시 선생님도 하시고 여기 세 분은 나중에 발표자는 이 부분 나중에 발표하는 세 분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이번 흉상철거 논란 과정에서 시민으로서 참가한 현장에서 청년과 시민입니다. 네. 자기 소개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저는 황경선이고요. 광화문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하면서 말씀 나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지연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정관연구소 연구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이제 청년위원회 임시로 꾸리고 앞으로 이제 위원회를 계속 꾸려나가려고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반대 1인 시위에 직접 참가하게 되면서 청년들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하고 또 이제 다른 시민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또 역사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그 경험을 토대로 이번 이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현 씨는 지금 대학원생인데 저희 이제 청년 조직을 만들 때 거기서 훌륭한 역할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그 흉상처도 반대 피켓팅에 그 청년들하고 이제 한 달 이상을 했고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서울역에서 5일 동안 풀데이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김경준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사학과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는 김경준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최진동 장군 관련해서 학술 발표를 했었는데요. 1년 만에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반대운동 경험담을 발표를 하게 되어서 좀 자괴감이 살짝 듭니다. 이런 걸 발표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이제 간단한 저의 자세한 소개는 일단 발표할 때 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원석 부지사장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그 아까 이정희 선생님하고 박물관 선생님이 같이 인사를 못했습니다만 반명희 교수님 뭐 굳이 제가 소개를 드리지 않아서 아실 것 같고요. 반명희 교수님은 그 서울대 국사학과로 들어가시고 석사 한양대에서 하시고 박사를 그 하와이 대학교 하셨어요. 하와이 대학교 박사 논문이 그 북한도적 인종운동 연구인데요. 그래서 그쪽 박사가 하신 이후로 계속 만주 연해주지역 독립운동을 좀 많이 연구하셨죠. 특히 이동희 선생 장기를 위해서 학술상을 만들었죠. 두 번째 발표 맡으셨고,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으신 이정희 선생님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카자흐스탄의 크질로다의 고려극장이 있는데 고려극장에서 오랫동안 노래부장으로 하셨고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으셨습니다. 이정희 선생님 잠깐 인사 좀 해주시죠. 이정희 선생님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선생님 반면서 아시는 잠깐 소개를 자세히 계속 우리 이정희 선생님 이제 한국에 나오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고려 사람 요즘 많이 여기 한국에 계신 것 같아요. 원와서 이정희 선생님 한국에 오래전에 나오셨는데 몰랐어요. 근데 사실 이제 원로분들 중에서 이제 고려인 사회에 지금 특히 오늘 말씀드릴 여기 태장충 이현덕 선생님 같은 고려국장을 비롯해서 내년기치, 그 당시 지금 소련 붕괴이고 이제 고려를 받았습니다만 내년기치에 이제 오랫동안 기자로 신이세요. 여기 소설도 쓰시고. 근데 그 고려인 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근데 이정희 선생님 그런 대로 60년대부터 이게 내년기치 활동하시면서 지금 이 두 분들도 많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인들, 원로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저희 부탁을 드렸던 건데 원래는 오늘 학술회의를 사실 이제 홍범도가 그의 동지들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 또는 돌아가시 전 후에서 이렇게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태장충 이양덕 선생하고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이병들이라고 하는 시나리오 쓰셔가지고 이제 근데 홍범도 연극이 이제 상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이 그리고 홍범도 일지 근데 제 책에 됐으면 홍범도 일지를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홍범도 장관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양덕 선생 같은 게 인민 배우신데 이렇게 이제 식사 같은 거 대접해 주시면서 이제 홍범도 장관이 쭉 어렸을 때부터 지금 홍범도 일지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하신. 두 분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범도 일지가 우리 지금 선생 홍범도 장관 연구에서 한 기본적인 텍스트로 이렇게 그래서 이정희 선생님 오늘 말씀하실 거는 이제 그 두 분뿐만 아니라 내년기치 신문, 고려국장 내년기치 신문 이렇게 해서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 대부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제 발표문은 짧지만은 조금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은 이정희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홍범도 장관뿐만 아니라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태장충 선생하고 그다음에 제가 발표할 분이 이인섭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역시 이제 분묘수리위원회가 지금 50년도에 전쟁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분묘가 무너져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분묘수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모공동에서 이제
조성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김우춘이라는 분이 있는데, 김우춘 선생님은 좀 이정희 선생님도 잘 아시는데, 레닌 기치의 도주필, 나중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1983년에 그 홍범장군 서고 40주년 해가지고 이제 총동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동상이 우리 알고 있는 그 총동상을 모금운동 해가지고 이제 만드신 거거든요. 총동상, 반신 총동상이죠. 그래서 있는 건 그 밑에 비문까지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제 95년도에 한국 대입하면서 이 내용이 좀 달라요. 이게 소련 시대 때의 그 내용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그 다르게 그것만 그 흉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흉상에는 반신 총동상은 그대로 김우춘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레닌치 부지필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지도 이제 그것도 이제 조성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홍범도 공원, 홍범장 공원 만들 지금 토에 이제 그 84년에 서고 40주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제가 얘기 길었습니다. 근데 이정희 선생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정선생님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끌어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학술회의가 이제 발표자 거시면 나겠습니다만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홍범도와 그의 동기들 바로 숫자 3이 적혀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홍범도와 그의 동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작년에 두 번째 2022년도 두 번째 학술을 했고 그 전에 2021년도에 홍범도와 그의 동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학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1글 작가는 홍범도와 그의 동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정희 선생님과 박민수 두 편의 글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이 홍범도와 그의 동기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룬 학술회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년째 홍범도와 그의 동기들이라는 제목으로 학술회의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임성욱 선생님 발표로 홍대장을 둘러싼 역사 전쟁과 평상철거 논란 발표가 있고 성원영 선생님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끝난 다음에 작고 쉬는 다음에 아까 참석자님들 전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홍문호장 흉상 철거 논란 경험담을 이지연, 황경선 그리고 김경준 세 분께서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근데 사실 저도 박민수 선생님도 계시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학자들도 계십니다만 일반적으로 학술회의 관련해서는 전문가들만 발표 토론을 진행하고 간혹가다 끝나면 이제 혹시 청년생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가끔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술회의 패널이 오늘처럼 이렇게 1부, 2부, 3부 해가지고 전문가와 또 현장의 경험자들 그리고 직접 홍문호장 철거 반대 모델 동참했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시민들이 참가해가지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이런 학술회의나 간담회 세미나 형식은 사실 굉장히 보기 어려운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홍문호장 기념사업회와 박문일 선생님께서 상당히 좋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잘 참석하는 영광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 임무는 제1부 홍범도와 그의 동기들 두 분의 발표 그리고 그에 대한 이 참석하신 분들의 질의와 토론 이것을 제가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제 임무이기 때문에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모두 홍문호장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8월 말부터 육군사학교 군에 즉 충무관 앞에 있는 홍장을 들어간 5일의 동료문화 흉상 철거 문제가 논란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 확인한 바로는 바로 지난 11월 말이죠. 10월 30일 육군사학교 충무관 군에 있던 동전이 영실이 철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홍장 관련 내용이 육사 충무관 안에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취임한 신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대장군 흉상 철거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적으로 신임 이현식 국방부 장관은 홍대장 흉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마
그 총무관 앞에 있는 청소한 그대로 나가긴 합니다만 앞으로 그 홍장 청소한 그대로 5인의 형상이 발견될 때 우리가 그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께서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우선 제1부로 홍범도 그의 동지를 관련해서 첫 번째 주제는 연극 의금들 작가 고려극장 태정춘,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항일혁명가 이인석과 홍범도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이정희 전 고려극장 문예부장께서 해주시겠는데 시간이 한 30분 정도 많이 없습니다. 답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시죠. 평소에 보고드린 얘기를 좀. 예. 자료를 보여주시고 30분 정도 답변하지 보고하시고 평소에 보고드린 얘기를 좀 해주시죠. 30분 동안. 예.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이정희입니다. 마이크 켜고 하시죠. 마이크를 켜고 오세요. 이목선도 도와주시면 가운데 그 누르시면 네, 시간 여유 있으니까 충분히 하시죠. 여유 있게. 사실 저는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 별로 알지도 못하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시절 홍범도 장군 생전 시 직접 알고 지내던 분들에게서 그 들은 이야기나 러시아로 발간되던 그런 간단한 자료들이 제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학술에서 발표할 만한 그런 자료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병일 교수님이 말씀이 장군 생전시 만났던 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시더군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몇 글자 적어보았습니다. 한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가입한 사실이 불거지면서 장군의 동상을 육군 사관학교 앞에서 철거해 다른 것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해를 모셔오기 전에 홍범도 장군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연구하였기에 장군의 유해 이전 작업을 그토록 성대히 치렀겠는데 정부가 어떻게 그리도 빨리 불과 2년 전에 행했던 일을 뒤엎으려 하는지 너무나 어이가 없어 반병일 교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유해 이전 사실을 두고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고려인들은 한국 정부의 그 순간 노력에 찬사와 고마움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역시 한 명의 인재도 잊지 않고 찾아주는가 하는 뿌듯함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시 한 피를 나는 동포들이구나 하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홍보 장군을 홀대하는 말들이 난무하더군요. 2021년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 만에 드디어 모국당에 안치되는 장면들을 저는 텔레비를 통하여 봤습니다.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는 그래도 지척에 있는 그 모국의 소식을 듣고 언젠가는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생소한 카자흐스탄의 황폐한 사막에 위치한 그슨 어다에서는 하루 앞을 모르는 현실 속에서 홍범도 장군은 친구들에게 밑보루처럼 내가 죽으면 동쪽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묻어줘 하셨습니다. 그 말이 떠올라 반세기를 훌쩍 넘긴 지금이라도 고국당으로 돌아오셨으니 이제라도 하늘을 부르시게 적게 느꼈구나 하는 생각에 진짜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고립되어 외롭게 살았습니다. 이제야 홍범도 장군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됐구나 하는 그런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카자흐스탄뿐 아니라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홍범도 장군을 전설적인 영웅으로 추대하면서 실화와 설화를 가미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엮어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날아다니는 홍범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32년 전에 단국대 대학원 시절 새로운 실화가 탄생하는 과정을 쓰면서 날아다니는
홍범도라는 주제로 리포트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한반도의 여러 지역이 분포되기 시작하는 20세기 초 장군은 강원도, 함경도와 만주, 러시아 연해수를 드나들며 일본 군대와 수없이 싸움을 벌이고 쫓기고 할 당시 그 일대에 살던 사람들이 홍범도는 홍길동처럼 축지법을 쓰기에 눈 깜빡할 사이에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일제를 뛰어넘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군뿐 아니라 어느 산골 마을이 지주의 횡포에 굶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갖고는 즉시에 대원들을 보내서 지주의 곳간을 털어 대원들이 먹을 식량도 얻고 피해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감쪽같이 마을을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거의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농민들은 홍범도 대원들하고 홍범도가 직접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직접 참가한 적도 있지만 주로 대원들이 그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장군은 백발백중 명사수였으며 한쪽 눈에 대고 얼마나 총을 많이 겨냥했으면 그쪽 눈썹이 옆으로 크지 않고 빳빳이 일어서서 위로 자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홍범도 장군과 직접 대면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66년 그사가 고려마을 신문 레닌 기치사에 입사했던 첫 해 고려인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실은 고려인 아줌마 집에서 색방사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이신 아주머니가 고려 연극극장 의상실에서 근무하셨기에 연극단을 따라 자주 순회 공연을 떠나곤 하셨습니다. 아주머니가 집을 비울 때면 이미 8순이 훌쩍 넘으신 할아버지는 저녁이면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시곤 하셨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부친이 지어준 본명은 봄동인데 나중에 포수가 되어 어린애 이름 같다고 동자를 도로 바꿨다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연해주 시절 서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스노르다에 이주한 뒤에는 몇 번인가 만나 고향 이야기를 나누곤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일기를 쓰셨다는 말을 듣고 할아버지도 자신이 지나온 날을 몇 자 적으셨다면서 저에게 그 자필 일기장을 주셨습니다. 평안도 시골에 사시다 일제에 과수원을 몰수당하고 아라사 국경을 넘은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홍범도 장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고려인들이 장군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존중하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홍범도 장군과 또 다른 애국 투사들과 독립운동가들이 도로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소련 정부의 언론, 그곳 원주민은 자기들이 영웅과 투사를 발굴하고 선전하게 급급하여 고려인 한일 투사는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민족이든 평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소련의 입에 발린 원칙에 입각하여 글을 쓰거나 문예 작품 창작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하기에 홍범도 장군은 오직 우리 민족의 영웅이고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생소한 중앙아시아는 고국으로 돌아갈 그 길에마저 앗아가고 조선말조차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면 홍범도 장군과 같은 영웅이 우리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고려인들이 자부심을 살려주고 긍지를 심어주었습니다. 한때 고려 희곡극장의 배우로 명성이 높던 소련 인민배우,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소련 시절 인민배우라고 했습니다. 이 칭호가 보통 이 칭호를 받으려면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진짜 이름이 있어야 하는, 명성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명성이 높은 이암도 선생님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미 태장순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없을 때였으니까요. 이암덕 선생님으로 말하자면 연해주 시절부터 중앙아시아에서 60년대 초까지 춘향육을 도맡아 하신 제1기 우리 한국, 그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제1기 춘향입니다. 춘향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무대에서 펼쳐지는 줄거리와 배우들이 입은 의상과 무대 언어는 고려인들에게 고향의 향기를 전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춘향이 이암덕 선생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당시 고려인들에게서 이암덕 선생님은 잊혀져가는 고국의 노래와 춤, 음률이 살아있는 매끄러운 한국어를 들려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연극 배우로서 추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남편이신 태장춘 작곡 극작가가 공범도 장군에 대한 처음으로 희곡을 창작하여 공범도 장군 생전시에 무대에 올렸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의병들이라고 홍범도 태장춘 선생님이 쓴 작품을 의병들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홍범도라고 해서 연극 제목을 우리 홍범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태장춘 선생님께 친필 일지를 전하셨다고 이암덕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군이 일자 무식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직접 쓴 일기를 보고 내어분이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한글을 어디서 배우셨는가고 하자 학교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살다 보니 두루두루 주워 배우게 되었다고 장군이 답하셨습니다. 다만 이암덕 선생님은 페이지마다 딱히 들어참 글을 읽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철자 보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단어를 죄다 붙여 쓴 통에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태장춘 작가와 이암덕 선생님은 홍범도 장군과 수차례 만나 묻고 해명하면서 명확하지 않은 것을 따로 필기하여 일지 그 이해를 도우며 어렵게 희곡 창작을 끝맺으셨습니다. 연극의 초연날 홍범도 장군이 앞줄에 앉아 관람하셨는데 장군이 연극을 다 보시고 자신은 장군의 기질이 없고 부족한 점이 많으며 성격이 급한 평범한 대장인데 너무 우상화하지 않았는가 하시면서 연극을 관람하는 내내 수많은 전투에서 잃은 전우들 생각이 가슴이 아팠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순수함과 소탈함에 관중은 오랫동안 박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극이 완성된 뒤에도 태장춘 이암덕 선생님은 홍범도 장군이 그리로 좋아하셨던 북장, 그게 우리 지금 여기 말로 하면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자주 저녁상을 마주하셨습니다. 태장춘 선생님이 한 번은 아주 조심스럽게 자유시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하셨더니 장군이 밥상을 내려치며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한 책임은 소비에트 정부가 져야 한다고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실 소련에서 자유시 사건은 금지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독립군이 사망한 안타까움에서인지 정권에 대한 불만이었는지 장군이 타협을 모르는 그 불같은 성격이 드러난 또 하나의 일례이며 자유시에 대한 그의 이견이라고 태장춘 작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이암덕 선생님이 크게 웃으셨습니다. 이웃에 살던 카자흐 노인이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대단한 영웅의 곁에 사는 걸 몰랐다며 본인 집에 초대했는데 주인이 방 한가운데 육포를 깔고 그 위에 러시아식 사모와르가 한국 그 시솔로처럼 가운데 불을 지펴 물을 데우는 그런 주전자입니다. 사모와를 올려놓고 비인 둘러 앉았다고 합니다. 바닥에 양탄자를 깔고 귀한 손님이 왔는데 자 대답하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각설탕 한 그릇과
우유가단 반지를 놓고 밥공기 비슷한 찻잔 곁에 손으로 빵을 뚝뚝 끊어서 놓았답니다. 한데 깔고 앉은 양탕 깔배에서인지 그 우유를 넣은 그릇에서인지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땅과 빼 쩌는 괴괴한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 서로 등을 맞대고 쪽잠을 자던 날들이 문득 떠올랐다고 홍범도 장군이 말하셨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나가서 한참 들어오지 않자 먼저 차라도 마시려고 사모아를 틀자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데 이리저리 사모아 꼭지를 틀려도 닦이지 않자 뜨거운 물이 흐르는 꼭지에 홍범도 장군 손가락을 들이밀어서 그런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웃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다 하고 정말 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부정과 불평등을 참지 못하던 그 성격 때문에 결국 장군은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1941년 6월 소독 전쟁이 일어나자 장군은 전쟁터로 나가겠다고 우기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겨우 저지하여 꼭 무엇인가 하고 싶으시다면 고려국장이라도 지켜주십사고 야간 경비를 서게 하셨습니다. 경비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면 다만 몇 분이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기에 사람들은 오기를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극장에 도둑이 들어서 장군은 자신이 몇 년도 생각지 않고 맞서다 도적대에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 한동안 몸이 불편하여 한동안 아프시다 2043년 10월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홍범도 장군이 연해주 시절 27년 공산당 입당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고 방송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공산당원이 육군 상한 학생들이 본보기가 될 수 없으며 그런 인물이 동상이 독립투사들의 동상과 나란히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장군이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고국에 귀환하기까지 78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국의 많은 역사 연구가들이 장군에 대해 연구하고 알아본 줄 알고 있습니다. 반복하건대 이제 와서 그가 공산당원의 사실을 새삼스럽게 내려놓고 여러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홍범도 장군이 청장년 시절과 그리고 두 아들과 부인은 항일 무장 투쟁에 바친 대륙 투자였음을 강조하고 싶으며 다음에 공산당에 가입할 일이 있었습니다. 장군이 왜 구태여 당원이 되었는가 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입당 사실만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당대를 함께 살아온 동료들과 이웃들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책을 미루어 당시 러시아의 사회 정치적 상황과 분위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1917년 10월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 정치적 혼란에 빠져있던 러시아는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1918년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사리 정부를 복귀시키려는 백파군과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볼셰비크 적파군 간의 국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연해주 백파군은 일제와 결탁하여 독립된 러시아 극동 정부를 수립하는 야망을 품고 있었고 그건 백파군 쪽이었고요. 일제는 당시 한반도와 만주를 식민지화시키고 연해주를 일본 영향하에 두려는 야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연해주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나아가 한반도를 해방시키자는 공산당이 구호는 고려인들의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있던 일제에 대한 울분과 한반도 독립의 희망이 어우러져서 그들은 너도나도 빨치산 대원으로 나섰습니다. 1918년 하바rovsk에서 김 알렉산드라
조선인 혁명가가 일제에 의하여 총살당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전파되면서 조선인들이 항일 정신을 고조시켰습니다. 홍범도 장군 역시 다시 대원들을 모집하여 러시아 발지산에 합류했습니다. 홍범도 대원들이 소련 극동 탈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일본군에게는 진짜 눈의 가시였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극동에서 일본군을 몰아냈는데 조선 독립군이 참여여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혀 없었던 듯이 말입니다. 역사에도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연해주에서 국내 전쟁은 1922년에 끝이 났습니다.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20년의 백파군이 밀려났지만 연해주는 일제와 체코군의 잔당들이 완강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회경제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전쟁으로 피호가 된 러시아 극동에 헐벗고 허기진 무리들이 거리를 헤맬 때 고려인들은 농사덕에 구걸의 길에 나서지 않았으며 그들이 지은 채소와 감자, 보리와 쌀은 금사라기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휘하에 끝까지 남아있던 대원들이 숙직을 해결하려고 장군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협동 농장원이 되고 얼마 후 그 농장의 지도자가 충출되었습니다. 당시 사회 정치적 분위기상 조합 지도자가 공산당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지도원은 무조건 당에 입당하게 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농민에게 땅을 주고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여 어떤 사회계층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노동만 하면 모두 다 자유롭게 배우고 평등하게 살 수 있다는 달콤한 선동은 소비에트 정권의 초창기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 선정의 조악한 뒷면이 드러나기까지 그리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모든 권력과 일반 사람들을 얽어매는 본명이 그들이 손아래에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공산당이라는 명목하에 매도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어이없는 짓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장군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공산당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항일투사로 끝까지 남아있었습니다. 독립 활동이 뜸하던 시기 장군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짬짬이 농사를 짓던지 막노동을 하여 자기가 거느렸던 대원들이 일상을 도와 나섰습니다. 가족을 이루고 자식들을 키울 여건을 지어주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던 그게 바로 그런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고려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며 우리 고국에서 일제를 몰아내기만 하면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심어주던 장군이었습니다. 자유사료는 소련 시절 금지된 주제였기에 소련에서는 그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으며 고려인들 역시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번인가 고려신문이 몰로 기자이신 정산진 선생님이 자유시 사건은 순전히 소련 정부의 씻을 수 없는 실수로 남을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소련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참사라고 덧붙이셨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참가 여부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얘기 드린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정희 선생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오늘 귀중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직접 선택해서 보고드린 이야기를 하셨고, 홍도 장군에 관한 들어오면 어떤 카자흐스탄에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고드린 이야기, 그리고 또 당대 직접 보고드린 그런 얘기를 오늘 이 장문을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짧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을 보고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질문하시면 되나? 예, 사실은 제가 오늘 일부 사회 맡고 있습니다만, 저도
최근에 좀 자료를 지적해 보니까 참 우리가 너무나 아이러니한 현실인데요. 사실 북한에서 나온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주석을 역임한 김일성이 90년대 회고록을 8권을 낸 바가 있습니다. 회고록을. 그래서 1권부터 한 6권까지는 살아있을 때 나왔고, 7, 8권은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사회과학 당사연구소라는 곳에서 김일성은 유지와 여러 자료와 말을 종합해가지고 7, 8권을 내서 8권의 세계와 더불어라는 회고록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정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자외시 사변에 대해서 김일성이 정말 알고 한 얘기인지 아니면 그 밑에 당사연구소에서 쓴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홍범도가 레닌을 만났는데, 레닌을 만난 것은 레닌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났더라, 이렇게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김일성 회고록에. 홍범도를 누가 만났습니까? 홍범도는 레닌을 만났는데, 레닌을. 레닌, 네. 레닌은 만난 적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10월 혁명이 러시아에서 승리한 다음에 카민테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국제 공산주의 동맹 이런 비슷한 단체인데, 거기서 카민테른 회의를 할 때 홍범도 장군이 그때 이동희 씨하고서 아마 신동희 씨하고 같이 초대돼서 아마 그쪽에 모스크바에 가서 이 홍범도 장군을 레닌이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그림에 있는 모자를 쓰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모자를 우리가 알고 있기는 레닌이 선물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김일성도 홍범도 장군 레닌 만났는데, 어떤 사회주의 기능을 만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레닌 만났다, 이렇게 김일성 회고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한 가지 우리 북한 역사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했던 거는, 북한에서는 봉오동 전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투를 김일성이 여기 지도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김일성이 그때 몇 살이었어요? 8살이었습니다. 20년. 근데 어떻게 김일성이 거기 나타나? 그래서 이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그거는 순전히 홍범도 장군이 그때 거기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김일성이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책에는. 그게 보니 잘 찾아보니까요. 박명수 때 아실 텐데, 이게 한 60, 70년대 때 김일성이 너무 과장할 때 그 얘기 나왔는데, 최근에 그 얘기 없더라고요. 최근 나온 책에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제가 북한에서 나온 역사 사전이라든지 연변에 나온 책들 찾아보니까 홍 장군이 봉오동 청산에 의병의 독립군 활동을 많이 한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써놨고, 연변에 나온 책에도 1927년도에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얘기를 써놨는데, 북한의 연변에 나온 책 가운데서 홍 장군을 사회주의자라거나 공산주의자라고 써진 책이 아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현재 우리나라 자본주의국가이고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이 나라에서 오히려 홍장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 연변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인데도 공산주의자라고 지정한 책이 없거든요. 그런데 현 대한민국 정부에서 홍장을 공산주의자라고 매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드리고 제가 너무 나설 수 없는 거고요. 하여간 이정희 선생님 오늘 제가 보니까 정말 귀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오늘 이제 투자하시는 거 하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좀 몇 분 질문을 좀 받아주시죠, 이정희 선생님. 해주실 수 있는데, 김학현 선생님.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기존의 연구나 이 기록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홍범도 장군의 개인적인 에피소드, 성격,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귀중한 발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발표문에도 이제 조금씩 언급은 되어 있지만, 홍범도 장군이 축지법을 썼다든가, 그런 얘기들은 사실 신화 같은 허구적인 얘기고, 그 외에 홍범도 장군에 관한 그런 무용담, 이렇게 사격 실력이나 그런 무인으로서의 성격, 무인으로서의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주변에서 들으신 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서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그분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다는 그 얘기를 하셨고, 41년도
소독 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분이 자기도 전쟁에 나가겠대서 그분이 나이가 지금 그때 70이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 옆에서 저지하니까 그분이 총을 들어가서는 이렇게 뭐를 하나 던지라고 나 지금 맞추겠다. 그래서 정확히 70 몇 살인데 정확히 그거를 맞췄다고 거기서 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둑이 들었을 때도 줬으면 그 도둑들이 했는데 필요한 거 가지고 그게 극장이니까 전쟁식의 극장이니까 극장에는 무대 의상을 하기 위한 그런 원단들이 조금 있었거든. 그걸 독재하러 들어온 사람들이었는데 홍범도 장군이 저짝에서는 전쟁이 일고 있는데 저것들은 전쟁할 생각은 않고 이렇게 인디아서 도둑질이나 한다고 그 4명 젊은 사람들 카삭 사람 4명이 왔는데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젊은 사람들이 홍범도 장군 죽으라 그냥 두드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굉장히 오래 아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밖에는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생생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죠. 아무튼 저도 한 사람으로서 이런 고려시켜드리고 저는 여기 이제 1927년도에 입당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1927년도는 레닌이 죽은 다음 아닌가요? 죽고 4년 후였습니다. 23년도에 레닌이 죽고 24년도 그때는 아직도 레닌 정신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27년도에는. 그래서 조합의 협동조합의 지도자가 그분을 선거를 했거든요. 그 대원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걸 하려면은 공산당원이 입당해야 된다. 예, 그렇게 믿었죠. 그게 진짜 그러는 거 하고. 그래서 하라면 하겠다 그냥 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공산당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분은 자세히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그 공산당원이 한때는 공산당원이 아니라 그때 소련 측에서 이 홍범도 장군한테 무기도 대주고 먹을 것도 식량도 대주고 하니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저도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러시아는 러시아 극동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는 조선 독립군의 참여 여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를 러시아 사람들이 다 자기네 힘으로 그걸 했다 하지 누가 거기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고려인들이 참여했다는 말은 전혀 역사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역사책에 보면은 그러고 이름도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에서 고려인들만 기억하고 있을 뿐 김 알렉산드라 고려인들만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그분에 대한 이름도 모르고 역사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려인들이 그때 참가하면서 일본 일제와 싸우면서 아주 혁혁한 그런 공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연해주 지역 쪽에 이제 전투 현장, 조선 우리 이제 항일 군들이 가가지고 같이 이제 싸웠던 그런 곳에 기념비나 아니면 기념물 같은 것들이 네, 그게 얘기는 들었는데 90년대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생기면서 한국에서 역사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 연해주로 들어오면서 그런 기념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볼 때는 러시아 역사에서 이 까레스키들의 하늘투쟁이라든지 혁명 동참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그걸
근데 그거를 전혀 역사책을 보면 거기 러시아의 그 연해주에서 라소라는 그런 영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웅이나 홍범도 장군이나 똑같은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그 라소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 달리는 열차에 그 화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생사람을 밀어서 넣어서 죽였거든요. 그리고 김 알렉산드라는 이 아무르강변에다 세워놓고 거기서 총을 쏴서 알렉산드라 그 시체가 그 강물로 떨어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라소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김 알렉산드라 홍범도는 없습니다.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항해용 143사람을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 그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 몇 사람 들어가 있거든요. 허영시란 이용광이라든지 몇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러시아에서는 전혀 그런 소수민족 활동 방법을 안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네 역사를 쓰고 있지 고려인들, 조선인들이 역사는 건드리지 않거든. 조선인들은 늘 살던 대로 그냥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역사에다가 연해주 거기에다가 그 사건들을 넣는다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사실 법적으로는 그 고려인도 러시아 사람 아니었습니까? 소련 사람 아니었습니까? 법적은 국제 국적이니까. 국적은 다 러시아 국적을 소련 국적을 그때 가지고 있었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민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카자흐스탄에 살면서도 우리 다 국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련 국적을. 그거 없이는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 고려인들이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정희 선생님이 그 박제에 대해서 이 정도 토론하고 두 번째 주요 앞에 듣고 나서 또 다시 한 번 더 같이 박 선생님 그 답변을 같이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